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이조 기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유튜브 라이브의 묘미로 제가 일단 진행을 하고 이조 기자가 오면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그 비트코인 ETF가 여전히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그 증권사들을 통해서 공지를 한 상황인데요. 가상자산의 역사에서 꽤 분기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현물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관들의 워낙 자금 규모가 크고 뭐 연기금까지도 ETF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버블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역사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거래 중개 차단 조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미국에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 전에도 캐나다나 독일에서는 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ETF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기존에 거래되던 캐나다와 독일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도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날 공지사항을 보면은 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 ETF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중개 거래가 불가해 매매가 제한하게 됐다. 거래할 때 참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와요. 지금 그동안 그 독일이나 캐나다에 있던 현물 ETF와 관련해서 거래가 되고 있던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너무 늦장 대응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작년에도 굉장히 시끌시끌했었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응하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권사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는 거, 캐나다 거나 독일 거를 검색을 해봐도 그게 검색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주식 거래를 하듯이 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를 여전히 할 수 있잖아요. 업비트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가격 동향을 보니까 한 6,300만 원 정도 수준이라 이전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변동성은 한때 거의 6,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6,300만 원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뭐 갑론을박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공약은 약간 친코인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공약을 보면은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NFT 대체불가 토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정작 비트코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을 때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코인 열풍이 다시 불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좀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막상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카메라에만 안 나왔던 거지 옆에 네.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홍해 긴장 관련 뉴스를 좀 수시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수시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굳이 뭐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나 싶겠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국면이 발생을 해서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는 모양새가 됐죠. 그러니까요. 공습에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 두 달째 홍해상에서 민간인 선박을 잇따라서 좀 공격하자, 이제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표적 공격을 했다는 게 오늘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티 반군도 우리가 즉각 보복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사우디는 이것을 좀 자제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뭔가 바뀌었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 국가들은 사실 지난 한 두 달 동안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해서 홍해를 지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하는 선박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었다면, 예. 오늘 나왔던 뉴스는 미국과 영국 군함이 이제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를 했던 것과 그러니까 지켜주는 것과 공습에 돌입한 것은 완전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도 한 2.5% 정도 떠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후티 반군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 예멘의 수도 사나 인근의 공군 기지 또 여러 도시의 공항 군영에 수차례 공습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 상황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국내 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확전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 피해는 커질 수도 있고 또 수출입과 에너지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일단 그 에너지 도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부처와 정부는 우리 선박과 수출 품목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더 심화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내놓은 건 이겁니다.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총 4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해서 중소기업들의 선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정부에서 네. 뭐 문제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랬었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정부는 이게 뭐 불안감 조성을 안 하려고 하는 네.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네. 결국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 땀 엄청 흘리시네요. 계속 옆에 앉아 계셨는데 더우신가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그 이란이 오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하나 납포를 또 하는 맞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사실 이란 쪽에서가 내놨던 명분은 그 이란의 석유를 훔쳐서 미국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 유조선이다. 네. 그래서 잡은 거지. 뭐 이게 뭐 너네랑 싸우자는 건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붙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걱정이 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 사안이 단기에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네. 좀 아니게 된 것 같고 이번 주말을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보면은 예. 악재는 네.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리 막 뚝뚝뚝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잡히고 막 그럴 때는 네. 와 이거 주식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연착륙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약간 그 미국 국채도 좀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도 조금 떨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운송상의 문제도 그러니까요. 좀 더 확대가 되는 걸 봐서 네. 참 이게 악재는 겹치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아이폰의 글로벌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고, 네.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갤럭시? 갤럭시는 조금 올랐고, 아 그래요? 예. 화웨이. 화웨이 맞습니다. 화웨이가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화웨이가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넓히면서 네. 아이폰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600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71%를 기록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원래 한 7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71%로 떨어진 상황이고 저 파란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에서 17%로 1%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삼성이 그러면 1% 포인트 높아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3% 포인트를 빼갔고 아. 그러면 저기서 빨간색 3%에서 5%로 오른 네. 저기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메이트 60 프로에는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가서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화웨이가 지난해 안 좋았을 때 좀 중저가 브랜드인 어너를 그 매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반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줄 것이다라고 좀 예고를 했었고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저런 얘기해요. 너네 갤럭시 당하는 거 못 봤냐? 갤럭시가 한때 중국의 시장 점유율 1위 하다가 네. 지금은 뭐 무의미한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애플에 대해서 애플도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최근에 때 네. 악재들이 맞아요. 많이 겹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떨어지면서 악재가 부각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하모니 OS 이게 이제 화웨이가 깔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네. 이게 지금 당장 올해에 네.
하모니 OS가 애플의 iOS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운영 체제가 될 거라고 캐나다 리서치에서 보고를 했어요. 물론 제일 큰 데는 안드로이드 진영이다 보니까 좀 진영이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하모니 OS에서 지금 앱 개발사들한테 하모니 전용 앱을 만들어라. 네. 앞으로는 하모니 OS에서는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어진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놓고 여기서 네. 좀 압박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까지 하모니 OS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화웨이에 지원된 돈이 한 1조 2,500억 정도 되고요. 그럼 예컨대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다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화웨이에서 되니까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그럴 수 수도 있는.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중국에서 아예 못 파는 줄 알았는데 17%였네라고 좀 글을 써주셨는데 네. 글로벌입니다. 네. 중국만 한 게 아니라 글로벌이고요. 이게 좀 스마트폰이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미국하고 전국 네. 맨날 싸우는 척만 하는데 그 밑에서는 거래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네. 실제로도 거래량을 보면 그랬었는데 오늘 그 중국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전년도 비해서 2.3% 늘고 그러니까 수출액 연간으로 따졌을 때 3조 3,800억 달러인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중국의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거는 2016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그럼 거예요. 거의 한 7년, 8년, 7년만?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나가는 물건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로 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미국은 어디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가 될 거예요. 남미요. 예. 그래서 미국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입액이 멕시코가 398억 1천만 달러로 중국보다 조금 중국보다 좀 많았습니다. 네.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이 2위고요.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연간이 되더라도 멕시코가 처음으로 1등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작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중국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상품 수입액의 21.8% 그러니까 네. 전체 수출의 한 5분의 1 정도는 중국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비중을 보면은 13.9%로 다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망이 점점 갈라서고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네. 상징적인 그리고 또 딴 것도 아니고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이.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갈라서도 그렇죠. 통상 환경이 어떤 환경에 변해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를 보통 갤럭시 안 팔릴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야 갤럭시 그렇게 만드니까 안 팔리지 아이폰은 되지 않냐 네. 그랬는데 아이폰의 점유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 수치도 그렇게 보이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물론 지금 이미 다변화하고 있지만 다변화를 계속 도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좀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작년 한 해 동안 그 외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데믹 딱 들어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외식 시즌이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외식 물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던 메뉴는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작년 최대 가격 인상 외식 메뉴는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장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짜장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 정보 포탈 참가격에서 매달 발표하는 8개 주요 외식 메뉴를 이제 가격을 조사를 해서 내놨는데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메뉴가 짜장면 그리고 인상액이 가장 컸던 것은 바로 삼계탕. 삼계탕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고가의 사실 외식이기도 하죠. 예.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짜장면이 사실 작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6,569원이었었는데 평균 가격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자, 그리고 인상액을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500원 올랐다고 하니까 거의 뭐 8% 가량 오른 거죠. 제가 삼계탕 말씀드렸잖아요. 삼계탕은 15,923원에서 16,846원으로 올랐으니까 거의 1,000원 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싼 거 있길래 뭔가 봤더니 김밥이네요. 김밥 얼마입니까? 아, 김밥도 근데 3,3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김밥밖에 없다니. 저는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빔밥도 10,000원이 넘었어요. 비빔밥도 10,000원이 넘었고, 그러니까 비빔밥 먹으면서 소맥 한 잔하고 집에 치킨 사 갖고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와. 45,000원에서 5만 원 나오더랍니다. 이게 참 이게 하나의 단품 가격으로만 보면 아, 올랐긴 올랐어도 그래도 야 900원 올랐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먹지는 않잖아요. 뭐 한두 그쵸. 개씩 더 먹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것을 좀 절실하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뭐 한국은행 통계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통계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은 다소 잡혀간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참 진짜 좀 각박하네요. 월급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쿠팡하고 LG생활건강이 화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쿠팡에서 엘라스틴 뭐 샴푸죠. 네. 그 페리오, 치아,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의 상품을 로켓 배송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을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라고 밝혔고요. LG생건의 오휘, 숨, 더후 같이 럭셔리 화장품들이 네. 있잖아요. 이게 쿠팡에서도 로켓 럭셔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럭셔리 품목으로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갈등을 빚었던 거는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요 그 LG생활건강이 그 납품을 하는데 뭐 싸게 줘라, 뭐 조건 뭐 해라 이런 거 하니까 야 그러면 나 너한테 안 팔어. 라고 했었고, 그리고서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LG생활건강이 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싸게 안 주면 안 받아준다고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상품 반품 금지, 재고 책임은 네가 져, 예, 예. 뭐 이런 거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든 뭐 단가를 낮춘다거나 네. 그런 거고,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그러니까 이제 배타적으로 여기다 넣을 거면 저기다 넣지 마 네. 하는 것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을 일삼았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주문을 취소하거나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했고요. 네. 반대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는 쿠팡이 갑질한 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2021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저가 보장 정책 같은 거 하면서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다가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에 대한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 거를 무조건 제일 싸게 해라. 네. 딴 데 거를 올려라. 네. 그리고 너네 무조건 광고비 집행해라. 네.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했더니 쿠팡이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네.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잘못 판단했다. 예, 그거 아니다. 네. 뭐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가격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예. 이거 나 인정 못해.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이 판결 선고일이 원래 작년 8월이었다가 네. 이것도 참 드라마틱한 거예요. 다음 주 18일에 네.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네, 판결 딱 일주일 남기고서 화해하고 납품하자라고 해서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쿠팡이 조금 숙이고 들어간 측면이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거든요. 판결을 그러니까 일주일 앞뒀으면 예. 야 끝까지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건 네, 거니까 네. 먼저 공격한 쪽에서 내린 거잖아요. 예. 그거를 또 왜 그랬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LG생활건강이 네. 쿠팡의 강력한 라이벌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지난해 11월부터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와 엘라스틴, 페리오, 피지오겔 같은 거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리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네. 쿠팡이 다른 데들은 별로 안 무서웠는데 근데 알리는 알리에서는 좀 위협을 느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전히 쿠팡하고 싸우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네. CJ 제일제당 햇반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쿠팡은 햇반 CJ 제일제당의 햇반을 안 받고 네. 대신 오히려 중소 중견 기업들로부터 햇반을 만들도록 하고 아니 만드는 거를 받아서 네. 판매를 하면서 채워가고 있고 CJ 제일제당은 반대로
신세계 유통 3사, 신세계, 이마트 뭐 이런 데하고 지마켓 11번가, 티몬, 컬리, 배달의 민족, 네. 쿠팡 빼고 다의 네. 어떤 반쿠팡 동맹을 확대하면서 요거를 좀 견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정말 물밑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쿠팡이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 배후에 신세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재벌 유통기업 하고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SSG닷컴에서 또 뭘 했냐면은 쿠팡이 뭘 했는지 먼저 해야죠. 네. 쿠팡에서 지금 야심차게 내놓은 게 파페치. 그 명품 플랫폼. 6,500억 주고 인수해가지고 네. 이제 쿠팡에서 그 명품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6,50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신세계가 글로벌 럭셔리 이커머스 플랫폼인 메타포르테의 해외 직구 공식 브랜드관을 선보이겠다. 이게 엊그제 나왔던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싸우네요. 6,500억 투자해서 명품 좀 팔겠습니다, 여러분 했더니 네. 우리도 그러면 네. 명품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순차적으로 여성에 이어서 남성 명품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이면서 여기서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쿠팡 대 국내 기업, 쿠팡 대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면서 우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네.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그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지수를 제치고 일본 증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시아 1위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새해 들어서 일본 주식 시장은 연일 상승하고 있죠. 미국 주식 시장도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약간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예. 일본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거의 한 7%? 지금 며칠 됐습니까? 뭐 며칠 안 됐는데 벌써 7%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 지수가 네, 지수가. 와. 니케이 225가 그 정도 올랐는데 나만 못 가. 우리만 못 가. 근데 그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보면 35,500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35,000 넘은 것 자체부터가 이미 34년 만에 처음이고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버블 직전, 그러니까 버블 터지기 직전 전고점 있잖아요. 조만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쿄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이제 917조 엔인데 이거를 한국 돈으로 하면 8,300조 원. 이게 이제 달러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달러로는 6조 3,200억 달러인데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 시총이 6조 2,700억 달러니까 이게 일본 시가총액이 중국 상해 종합증시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2020년 7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시가총액이 아시아 1위를 일본이 다시 한번 등극을 하게 된 건데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엔저 덕분에 좀 개선이 됐고요. 또 엔저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쵸. 실제 일본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엔화를 투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거.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연초부터 이거 약간 화두가 됐었던 건데 일본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PBR이 1배 미만이면 너희 퇴출시킬 거야. 그 우리나라도 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시정 계획 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도 PBR 한 배 안 되는 기업들은 진짜 네. 주주들한테 뭐 시정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원동력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본 시장 올라가고 반면에 중국에서는 지금 뭐 부동산 부채 위기 이런 것들 많이 터지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또 중국 정부가 이제 민간 기업들 통제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국에서 빠져나가게끔 좀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것도 아까 공급망 나뉜 것처럼 예. 시장도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의 순위도 중국을 일본이 앞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이제 3년임을 포기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차기 수장을 뽑고 있는데 오늘 그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그 사내외 이사 12명 등 그룹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8월에 캐나다에서 해외 이사회를 열었는데 거기 근데 돈 많이 쓰긴 많이 썼네. 이사회 한다고 캐나다 가갖고 무려 6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 있었길래 뭐 한 몇 달 가 있었나? 그렇진 않죠. 그 바쁜 사람들이 네. 몇 달씩이나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부를 자회사한테 나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사회가 전원이 간 거잖아요. 예. 근데 최정우 회장 차기의 회장을 뽑으려면은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멤버로 구성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 전원이 지금 입건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 전원이 입건돼 있는 후보 상황이고. 추천위원회가 없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후보들이 또 사내이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포스코 내부의 사내이사들이 전원 입건돼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저 포스코를 둘러싸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좀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네. 회장 바꿔라.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회를 최정우 회장이 다 임명한 이사회 아니냐 해서 압박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외부 후보 중에는 그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부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권영수 부회장을 염두에 두고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나? 네.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저거 하나 합시다. 요거 한번 해주시죠. 네, 도시락. 네. 아, 지금 팔도 도시락이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러시아 시장의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팔도 도시락이. 아, 근데 그래요? 예. 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3천억 연매출 달성했고, 도시락이 또 이게 전쟁통에 더 높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먹기가 좀 네. 간단하니까. 근데 푸틴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금 시베리아 감옥에 가 있는데 네. 그 감옥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식사 시간이 너무 짧다. 네. 근데 도시락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네. 식사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가지고 네. 도시락에다 물 붓고서 한 7에서 한 10분은 기다려야 맛있게 익는데 네. 이거를 식사 시간이 제외가 돼가지고 교도소 매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도시락인 거 판사님도 알지 않냐? 네.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팔도 도시락. 네. 그러면 이제 알렉세이 나발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저희 취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압권 유튜브 채널 압권에서 검색창에다가 압권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알렉세이 나발리가 왜 그 감옥에 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알 수 있고, 사진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 러시아의 나가는 도시락에는 네. 우리나라에 없는 약간 마요네즈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이런 면들도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참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압권 채널을 한번 홍보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압권 들어가시면 아마 가장 최신 영상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프로 뉴스룸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